많은 사람들이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곤 합니다. 형량이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을 더 보호해줘? 음주나 약물 상태였다고 감형하는 게 말이 되나? 와 같은 이유들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불만이 얼마나 심하냐면 2018년에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70대 남성이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까지 있었고, 최근에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버리는 일명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사적 제재가 나타나고 또 인기를 끄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이라는 것의 반증이죠. 실제 한국리서치에서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전체 응답자 중 66%가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판사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86%로 매우 높게 나타났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심각해진 나머지, 만약 당신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인간 판사와 인공지능 판사 중 누구에게 판결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인공지능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8%로 인간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 판사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판사는 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다르게 판결할까요? 만약 판사가 잘못 판결을 내린다면 판사는 어떤 대가를 치를까요? 최근 미국에서는 판사가 범죄자의 편을 들면서 미국인들의 법 감정을 완전히 거슬러 엄청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졸업 파티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10대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로버트 아드리안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가 되자 돌연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어 미국 전역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미성년자 때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다. 선고 받기까지 4개월간 감옥에 갇혀있던 것만으로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아드리안 판사는 이 사건이 피해자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여성이 수영장에서 속옷만 입고 수영하는 파티에 자녀가 참석하는 것을 허락한 부모의 책임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판사의 말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아드리안 판사 해임 시위와 청원이 일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뉴스 앵커는 아드리안 판사에게 당신 딸이 당했어도 이렇게 판결할 거냐? 라고 질문했는데 그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First of all, I do not believe she would have put herself in that situation. 결국 아드리안 판사는 판결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판사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죠. 또 법정에서 질질 끌려나간 판사도 있습니다. 해밀턴 카운티의 청소년 판사 트레이시 헌터는 교도소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동생이 공무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비밀 기록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진행하던 입장에서 재판받는 입장이 됩니다. 법을 잘 알던 트레이시 판사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꼼수를 써서 재판을 계속 연기시켰고, 그녀의 지지자들은 트레이시 판사에 대한 소송이 정치적이라며 담당 판사에게 수십 통의 협박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죠. 하지만 담당 판사는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Attempt was to intimidate me in any way. That has flat out failed. Okay? I will never, ever, ever bow to that type of pressure, veiled threats, vicious comments, lies about me or anything else. Number one, you pay the cost of these proceedings. Number two, you are to do not violate any laws. And number three, you are to do 6 months in the Hamilton County Justice Center. Credit 1 day. Mr. or Ms. Deputy can take her away. 결국 트레이시 판사는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판사직은 물론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했죠. 이 같이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일탈 행위를 할 경우 판사직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심하면 수감되는 대가를 치릅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탄핵 조사 대상이 된 판사는 66명이며 이 중 실제로 탄핵까지 가결된 판사는 14명이죠.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현직 판사인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핵까지 가결된 판사는 총 0명인 셈이죠. 그렇다면 판사는 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다르게 판결할까요? 우리나라 재판부가 강력범들에게 선고하는 형량이 가벼운 것은 가장 무거운 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대륙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합쳐서 양형하는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어 형량이 매우 높게 나오지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은 무거운 죄의 형량을 우선 정하고 다른 범죄들은 단순히 가중 처벌하고 있어 형량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나라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에는 다양한 감형 요소 등을 적용해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형법을 통해서 가해자가 교정 또는 교화될 수 있다는 교화 시스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국민법 감정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For a company that just some years ago was considered a low-quality copycat. 현대자동차가 처음 미국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저품질 카피 제품, 즉 짝퉁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극복해내고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는 2년 연속 3위를 달성했고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27조 원에 육박했을 정도이죠. 일각에선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요타는 전기차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고 폭스바겐은 핵심 시장이었던 중국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간 상품성이 부족했던 현대 기아차는 일본 차보다 10%가량 저렴하게 판매해 가격 면에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기아의 EV6는 경쟁 차종인 도요타 BZ4X보다 10% 비싸게 내놨음에도 판매량은 도요타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국제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브랜드 가치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미국의 일부 지역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자 전기차들이 대거 방전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현대차는 정상 작동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전기차들은 차량을 충전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바닥나 먹통이 되어버리는 일명 벽돌 현상이라 불리는 방전 현상을 겪어야 했지만 현대차는 배터리 승원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한파 속에서도 문제없이 충전과 주행이 가능했죠. 또 현대차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빠르게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만들어 플랫폼을 선점했고 이에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제작하는데 복잡성과 비용 그리고 시간 등을 크게 줄이면서 전기차 선도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몇 달 전 미국 방송사 CNBC에서는 초기 저품질 카피 취급을 받던 현대차가 혼다, 닛산, 스텔란티스 등을 제치고 현재 세계 3대 자동차 회사가 되기까지의 여정과 그 비결을 방송했는데요. 미국에서 현대차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해외 네티즌들은 방송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번역한 방송을 공유하고 짝퉁 취급받던 현대차의 여정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is the third largest automaker in the world by volume. This is no mean feat for a company that just some years ago was considered a low-quality copycat. Now, the three auto brands in HMG's stable are nipping at the heels of well-established competitors and winning award after award. Excel was the first car sold in the US in 1986. They were cheap. Literally cheap in every sense of the word. Its low price, iconic designer, and the fact that it was from an Asian country at a time when Americans were besotted with the Japanese reputation for quality and reliability made it a staggering success. It sold 100,000 units in the first 7 months, nearly 169,000 for the full year, probably the strongest US launch by an import car maker ever. But pretty quickly, customers realized Hyundais weren't built to the standards of Japanese cars. By 1998, Hyundai's annual US sales had dropped to about 90,000 vehicles. CNBC에서는 현대차가 판매량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채택했다고 말합니다.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한 도요타와 같은 일본 경쟁업체들의 모범 사례를 차용했다는 것이죠. 또 현대가 품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현대차의 품질 수준이 일본 및 미국 자동차와 대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후 현대차는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10년 10만 마일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국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현대차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현대차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In just one decade, Hyundai Motor Company, which excludes Kia, went from about $80 billion in revenues to an expected $124 billion. 2023 was Hyundai's third consecutive year of record-breaking retail sales, this time totaling more than 700,000 units, about 8 times Hyundai's total sales in the late 1990s. Of course, several automakers reported large gains in what economists called a surprisingly good year. But Hyundai did surpass American-Italian automaker Stellantis. As of January 2024, Hyundai is now the fourth most popular brand in the US, behind Ford, GM, and Toyota.
The Hyundai Kia Duo, along with Hyundai's premium brand Genesis, beat all of those companies in EV sales. The Hyundai that we see today, especially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would surprise people if they remember the Hyundai that first entered the American automobile market years ago. While Tesla still dominates the EV industry, Hyundai and Kia are inching closer. So far on the electrification side, Hyundai has done a really great job. They've put some fantastic products out there. But the company doesn't stop at EVs. It wants to revolutionize manufacturing, invest in robotics, autonomous driving, and flying taxis. Many of the bold ambitions other automakers have stepped back from, Hyundai remains committed to. CNBC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현대차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앱티브와 합작 설립한 모셔널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과 협력해 온라인 차량 판매에 나서는 등 도전과 혁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저품질 카피 취급을 받던 현대차가 어떻게 세계 3위 업체가 되었는지 조명한 해당 영상은 100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해외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품질이 낮은 카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엄청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만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나요? 많지 않습니다. 캐나다에는 자체 자동차 제조사가 있나요? 네덜란드는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저품질의 카피캣 수준에서 판매량 기준으로 3위의 회사로 올라섰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확실히 일반 자동차 브랜드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매우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기아는 한때 현존하는 자동차 중 가장 신뢰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으며 존경할 수 없는 자동차 브랜드였으나 이제는 본질적으로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변모했다는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스포츠카인 스팅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기아와 현대의 전기차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전기차에 속할 것입니다. 만약 20년 전에 누가 나에게 현대차와 기아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현대 기아차를 구입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는 환상적인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 2번이나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과거의 현대자동차가 어땠는지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초반 현대차는 완전 녹슨 고철이었지만 군인들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했었습니다. 나는 현대의 일부 엔지니어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가 뛰어난 발전을 이뤄낸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다른 브랜드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영역에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차는 더 멋진 인테리어가 있고 어느 정도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겨우 하나 있을까 말까한 글로벌 기업을 우리나라는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 이에 영향력 있는 국가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더욱 승승장구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길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로 쏠리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군사 충돌을 무리하게 일으키며 비난을 받아온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에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와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캄보디아의 방관자 태도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태도에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캄보디아는 군사 외교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캄보디아의 잘못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캄보디아 범죄를 추적하는 잠입 취재를 진행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들의 감금 실태를 폭로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캄보디아 경찰은 범죄 단지에 급습했는데 캄보디아 경찰은 영상에 나온 한국인 10명과 신고자 1명만 구출하고 추가 조사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장에는 한국인이 6명이나 더 있었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딱 영상에 찍힌 한국인들만 찾아서 데려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범죄 사건이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와 비리, 부패 등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범죄단지가 캄보디아 곳곳에 있어 현재 현지인들의 말을 근거로 추정하기론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이 300명가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한국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들은 한국 사회는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요. 실제로 캄보디아의 주요 언론사 캄보제이에서는 한국이 캄보디아에 데스크를 설치한다며 캄보디아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자국 신문사인 프놈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는 흔한 일이 아니고 캄보디아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는 국가도 있다며 한국인 사망 사건은 얽히고 설킨 범죄의 결과물이다. 한 건의 범죄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제 조직 범죄가 번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자국민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이 해외에서 범죄의 희생자가 된 사례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민들에게 고소득 취업 제의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잘 교육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와 협력이나 외교 관계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자국민이 피해자가 됐을 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캄보디아 역시 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 이해시키는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계 범죄 조직에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주요 공항에 온라인 사기 경고 문구를 게시했다며 정부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 기술 지원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한국관광 가이드협회 심속형 회장은 피해자들은 여행객이 아니다. 불법 취업을 위해 왔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것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사기 행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왕립 아카데미 국제관계연구소 킨피아 소장 역시 한국 대통령의 외교적 압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런 범죄는 국경이 없고 양국은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력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어렵다며 캄보디아에 한국 경찰을 파견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한국 담당 부서 설치, 경찰 영사 확대, 국제협력부대에 경찰관 30명 추가 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캄보디아 경찰 대변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코리안 데스크는 2012년 필리핀에 설립되었고 이어서 태국의 두 번째 데스크가 설립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방문연구원이자 지역 국제범죄 네트워크 분석가인 제이콥 심스는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더라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의미 있는 협조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가 근본적인 범죄를 다루는 것보다는 국가 명예를 보호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으며 주된 목표는 업계와 엘리트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스는 캄보디아가 한국 정부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응으로 하급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학생 살인 사건에 연루된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조직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캄보디아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이익이 범죄 자체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캄보디아의 방관적인 태도에 한국의 분노가 거세지자 태국 언론 더 네이션에서는 캄보디아가 한국에 큰 코를 다치게 됐다며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에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캄보디아 납치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 특히 군사구출 작전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리 정부는 한국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아덴만의 새벽이라는 군사작전을 벌인 바 있다며 캄보디아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특사 파견, 국가 원수 간 직접 통화 등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강경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나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 끝까지 처벌할 것임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캄보디아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포함한 자구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지어 한국이 캄보디아에 지원하고 있는 공식개발 원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 여행 경고를 발령하고 프놈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며 시아누크빌, 보코르산, 바벳 등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의 거세지는 비난 여론과 한국 정부의 압박에 캄보디아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분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의한 외교적 압박까지 더해져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압박은 캄보디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1996년 이후로 캄보디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2025년 지원 규모만 해도 3억 1,50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교육, 보건, 상하수도 교통 등 62개 무상 지원 사업, 27개의 차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 캄보디아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경제력, 군사력을 비교해봐도 캄보디아는 한국의 상대가 안 됩니다. 한국은 단순한 외교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네트워크를 장악한 국가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투자와 기술 없이는 캄보디아 산업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을 필두로 한 공급망과 투자 등으로 캄보디아 경제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투자 철회를 결정한다면 캄보디아는 하루아침에 산업과 금융이 멈추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캄보디아가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은 단순히 농산물과 섬유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은 군사력에서도 아시아 상위권이며 첨단 장비와 훈련 수준이 뛰어난 군사 강국입니다. 태국과의 국경 충돌에서 드러난 캄보디아군의 한계를 볼 때 전문가들은 한국과 캄보디아가 군사력에 있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방비는 한국이 약 70조, 캄보디아가 약 5천억으로 14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병력과 장비 수준 차이도 압도적입니다. 한국군은 약 50만 명의 현역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 전차, 전투기, 함정을 포함한 현대적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약 12만 명 정도이고 구식 장비와 제한적인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순히 병력 수만 해도 한국이 약 4배 이상 우위인 겁니다. 실제 전력과 전략 활용 능력을 고려하면 차는 10배에서 15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전략적 외교적 영향력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경제, 금융, 기술 네트워크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 군사적 대응 외에도 경제 제재와 국제 압박으로 캄보디아를 즉각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국제적 신뢰도와 외교적 영향력이 매우 낮아 단독 도발 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의 비난 여론은 캄보디아에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갈등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앞으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피해나 고통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